저건 미국산이 아닙니다. 싹 다 한국산입니다. 12월 10일 발생한 캄보디아 국경 공습. 태국군은 그동안 한국인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던 카지노와 호텔 단지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믿고 요새를 구축했던 범죄 도시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인해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전황은 180도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용된 전투기는 미국 기종 FC-6.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건 이 미국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정밀 타격을 위해 한국이 끝까지 숨겨왔던 어떤 한 무기가 FC-6에 탑재됐을 것이다 라는 소문과 함께 전 세계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의 질서까지 설계하는 나라다. 대체 한국 당신들 어디까지 세계를 흔들어 놓을 생각입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랐습니다. 태국 동부 국경 인근, 저는 임시 작전 분석실에서 지도를 펼치고 있었죠. 멀리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FC-6입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편대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 이 시간에 출격이라니. 무전기에서 짧은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좌표 확인, 진입 각도 조정, 그리고 침묵.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58세가 됐죠. 나토에서 합동작전 분석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민간 자문역으로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6년간 전쟁을 숫자로 분석해왔습니다. 화력, 병력, 예산, 지형. 감정은 배제하고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죠. 동남아 현장만 12년째입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접경 지역은 제 손바닥처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 경험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월 7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충돌이었죠. 국경 초소 근처에서 양측 병사들이 마주쳤고 누군가 먼저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이런 일은 이 지역에서 드문 게 아닙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영토 분쟁의 연장선이니까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외교 채널이 열리고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겠지. 그렇게 예상했죠. 그런데 12월 8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로켓포가 날아왔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단순한 우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무기들, 소형 드론, 통신 장비, 심지어 일부 화기까지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의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솜차이 대령, 제가 방콕에서 합동훈련 자문을 할 때 알게 된 인물이죠.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다르네. 그냥 국경 충돌이 아니야. 무슨 뜻이지? 캄보디아 쪽에서 날아오는 드론 말이야. 민간용이 아니야. 군용 정찰 드론이야. 그리고 그 드론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국경 인근 카지노 단지. 솜차이 대령은 침묵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다는 뜻이었죠. 카이노 단지.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 들어선 거대한 복합시설이죠. 호텔, 카지노, 쇼핑몰이 한데 모여 있는 곳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죠. 그곳은 중국계 삼합회 자본이 운영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기, 인신매매. 동남아 전역에서 피해자들이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심지어 유럽인들까지 감금당한 채 범죄에 동원됐죠. 저는 그 사실을 보고서로 여러 번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손을 대지 못했죠. 캄보디아 정부와 군벌들이 그 자본과 결탁해 있었으니까요. 범죄 조직은 정치적 보호막 아래서 성장했고
이제는 군사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드론 관측소, 무기 은닉처, 통신 서버. 그곳은 더 이상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12월 9일 밤, 저는 태국 동부의 임시 작전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저를 불렀죠. 그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카지노 단지의 야간 열화상 이미지였습니다. 건물 옥상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테나 배열, 그리고 그 옆에 소형 드론 발사대. 이게 뭔지 알겠나, 마이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론 관제 시스템이군. 여기서 국경 전역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솜차이 대령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카지노 단지를 동그라미 쳤죠. 내일 새벽 여기를 친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카지노를 친다고요? 민간 시설을.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솜차이 대령은 단호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재분류했어. 군사표적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이 싸움을 단순한 국경 분쟁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새벽 3시 17분, F-16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작전 분석실에서 무전을 들으며 상황을 지켜봤죠. 편대는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태국 영공 내에서 선회하며 고도를 조정했죠.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타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조종사의 보고가 흘러나왔죠. 첫 번째 목표 타격 완료, 통신 서버 파괴 확인.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카지노 단지의 한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건물은 멀쩡했죠.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날려버린 게 아니라 통신 서버가 있는 구역만 정확히 파괴한 겁니다.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연속으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드론 관제소, 무기 은닉처, 자금 서버실. 모든 목표가 순차적으로 제거됐죠. 저는 26년간 수많은 공습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외과수술처럼 정밀한 타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민간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간인이 있는 구역은 처음부터 타격 목록에 없었던 겁니다. 작전이 끝났을 때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지? 산악 지형에 도심이 섞여 있는 곳이야. 보통은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솜차이 대령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죠. 무기가 다르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F-16은 미국제 전투기입니다. 태국 공군이 오래전부터 운용해온 기종이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솜차이 대령은 제 의문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비행기는 미국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장착한 정밀 유도 무장은 달라. 한국제야.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는 들었죠.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황을 바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유럽의 영역이라고 봤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제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산악과 도심이 뒤섞인 복잡한 지형, 민간 시설과 군사 표적이 불과 수십 미터 간격으로 붙어있는 환경. 그런 곳에서 오차 없이 목표만 제거하는 건 아무 무기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중국 연계 범죄 자산 무력화. 하지만 펜을 놓고 나서 저는 다른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병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를 보냈죠. 지상전 없이 공중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파괴한 건 군사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네트워크의 심장을 멈춰버린 겁니다. 서버가 죽자 자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자 조직원들이 흩어졌죠. 드론 관제소가 사라지자 캄보디아군의 눈이 멀었습니다. 단 한 번의 야간 공습으로 군사와 범죄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솜차이 대령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마이클, 이건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한 번의 공습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캄보디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국제사회가 어떤 시선을 보낼지,
변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죠?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작전이었습니다. 범죄 인프라를 제거하고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고 국제적 명분까지 확보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제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방식을 만들어낸 걸까요? 무기만 판 게 아닐 겁니다.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랐던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이 저를 얼마나 깊은 곳으로 끌고 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공습이 끝난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전 분석실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는 수십 년간 국경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죠.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조직, 중국 자본, 정밀 무기. 너무 많은 요소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연대기. 제가 동남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어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뿌려진 씨앗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거였죠. 1904년, 프랑스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시암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태국 사이에 국경 조약이 체결됐죠. 문제는 그 조약의 근거였습니다. 프랑스가 그린 지도, 태국이 가지고 있던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산맥의 분수령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한다고 했지만 실제 지형과 지도 위의 선은 일치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 지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국경 분쟁에서 지도는 곧 법입니다. 한 장의 종이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가르죠. 그 잘못 그어진 선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입니다.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지어진 크메르 힌두 사원이죠.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사원은 건축학적으로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상징성입니다. 캄보디아에게 이 사원은 앙코르 문명의 유산이자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죠. 태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왔다는 역사적 자부심이 걸려 있으니까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영토 귀속은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것이지만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태국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원 주변의 4.6제곱킬로미터 구역은 여전히 분쟁 지역으로 남았죠. 판결은 분쟁을 해결한 게 아니라 봉인해버린 겁니다.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땅속에 묻어둔 거죠.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죠. 솜차이 대령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못 잤군. 생각이 많아서.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솜차이 이 지역 국경을 직접 가본 적 있나? 솜차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이지. 마이클, 거기 가보면 이해하게 돼. 왜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지. 뭐가 다른데? 솜차이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국경이 없어?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경 개념이 희미하다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솜차이 대령은 말 그대로의 의미였습니다. 철책이 없어. 장벽도 없고 그냥 숲이야. 마을과 마을이 마주 보고 있어. 태국 마을 사람이 캄보디아 쪽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캄보디아 사람이 태국 쪽에 와서 일을 해. 평화로울 땐 그게 일상이야. 하지만 긴장이 높아지면 그 열린 공간이 전부 전선이 되는 거지.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열린 국경. 그건 교류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침투의 문이기도 했죠. 무력 충돌만이 아닙니다. 범죄, 밀수, 인신매매. 모든 것이 그 열린 틈을 통해 오갔습니다. 그런데 솜차이, 이번 충돌은 좀 다르지 않나? 예전엔 국경 초속길이 총질하는 수준이었잖아. 이번엔 캄보디아 쪽에서 로켓포까지 썼어. 그리고 그 드론들.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솜차이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지? 솜차이 대령은 자리에 앉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쯤부터야.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 개발을 명목으로 국경 지역에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들었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고 했지. 그런데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 중국 자본이야. 그것도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야? 삼합회 영해 자금. 그들이 카지노를 짓고 호텔을 세우고 리조트를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접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박 산업인 줄 알았어. 돈 많은 중국인들이 와서 노는 곳.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사라졌어.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필리핀인. 취업 사기에 속아서 그곳에 갔다가 감금당한 거야. 빠져나오지 못했어. 솜차이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곳에서 뭘 시켰는지 알아?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하루에 몇십 건씩 전화를 돌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속였어. 거부하면 맞았어. 도망치려다 잡히면 더 심했지. 죽은 사람도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뉴스에서 간간히 접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듣는 건 처음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뭘 한 거지?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솜차이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하긴? 받았지. 돈을. 지역 군벌들, 관리들, 경찰들 전부 연결돼 있어. 범죄 조직이 돈을 주고 그들은 눈을 감았어. 아니, 눈을 감은 정도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보호했어. 그곳은 치외법권이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범죄 조직이 뿌리를 내렸고 현지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기반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드론 관제소, 무기 은닉처, 통신 서버. 카지노는 더 이상 도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범죄와 군사가 결합된 복합기지였죠. 그래서 이번 충돌이 터진 거야. 저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해. 국경 충돌은 표면이야.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어.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의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렸어. 이제 캄보디아군 일부는 사실상 그들의 용병이나 다름없어. 중국제 무기를 쓰고 중국 돈을 받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 그리고 그 주변에 점점이 찍힌 카지노 단지들. 지도 위에서 보면 작은 점들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결절점들이었죠. 솜차이,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중국 정부는 이걸 알고 있을까? 솜차이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공식적으로는 모른다고 하겠지. 삼합회는 민간 조직이고 중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마이클, 우리 둘 다 알잖아. 이 규모의 자금이 중국 밖으로 나가려면 누군가의 묵인이 필요해. 완전히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중국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 자본과 조직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장하죠. 문제가 생기면 거리를 두고 성과가 나면 조용히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캄보디아에 돈을 풀고 범죄 조직이 기반을 다지도록 내버려 두고 필요할 때 군사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솜차이, 중국이 직접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이 충돌이 커지면. 솜차이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개입은 안 해. 그럴 수가 없어.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으니까.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무기 지원, 자금 지원, 정보 지원.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전 분석실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갈등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태국 대 캄보디아가 아니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죠. 마야, 이건 더 큰 그림의 일부야. 중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를 교두보로 삼은 거야. 우리 태국은 그 확장을 막아야 해.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야. 체제의 충돌이야.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태국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하려는 걸까? 중국의 자금력과 영향력에 맞서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솜차이, 태국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중국은 돈이 많아. 캄보디아에 계속 투자할 수 있어. 우리가 한 번 공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솜차이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도 파트너가 필요했어. 파트너? 한국이야.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젯밤 공습에서 사용된 정밀 유도 무장, 한국지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 거지? 솜차이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보여줄게. 오늘 오후에 공군 기지로 가자. 거기서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죠. 이 싸움은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프랑스가 지도를 잘못 그으면서. 그리고 그 불씨는 수십 년간 꺼지지 않았죠.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자존심 대결, 열린 국경을 통한 침투와 충돌,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불을 키운 건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돈이 들어왔고 범죄가 뿌리를 내렸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총보다 먼저 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전쟁은 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돈이 그 지도 위에 불을 지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이 분쟁의 뿌리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었죠. 태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려는 걸까?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 걸까? 솜차이 대령은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출발하자. 답은 거기 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태국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골랐는지. 열린 국경은 교류의 길이자 범죄의 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솜차이 대령과 함께 태국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밀려왔죠. 12월인데도 이곳은 여전히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 더위보다 저를 압도한 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활주로 한쪽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F-16도 있었지만 제 시선을 끈 건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날렵한 곡선,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기체. 처음 보는 전투기였습니다. 저건 뭐지?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T-50TH, 골든 이글이야. 태국 공군의 새 얼굴이지. TS.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고등훈련기이자 경공격기. 하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죠. 솜차이 대령이 활주로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리 와봐. 가까이서 보여줄게. 우리는 경납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비사들이 T-50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야. 솜차이 대령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 지원팀이야. 우리 정비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와 있다는 건 예상 밖이었죠. 보통 무기 수출은 장비만 넘기고 끝납니다. 사용법은 매뉴얼로 전달하고 이후는 구매국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까지 보낸 겁니다. 솜차이 대령이 경납고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안쪽에는 브리핑룸이 있었죠. 벽면에는 도표와 차트가 가득했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저는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죠. 김대위, 한국 공군에서 파견 나온 교관이야. 우리 조종사들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 김대위는 화면에 띄워진 비행 궤적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솜차이 대령이 김대위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김대위, 이쪽은 마이클 앤더슨, 영국에서 온 군사 분석가야. 나토 출신이지. 김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영어로 말했죠. 인상적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국어도 하시는군요? 김대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배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종사들과 소통하려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김대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 지원팀이 직접 온다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운용 능력을 함께 전달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훈련, 정비, 군수 지원,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죠. 그럼 T-50만 온 게 아니군요. 다른 것도 함께 왔습니까?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유도 무장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어젯밤 공습에서 사용된 것들이죠. 그리고 시뮬레이터, 정비 장비, 교범까지 전부 한 세트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투체계 전체를 이식하는 작업이었죠.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야. 중국 무기도 싸. 미국 무기는 성능이 좋지.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줬어. 뭘 줬는데? 방식을 줬어.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방식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방식. 그건 무기 이상의 것이었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끝내는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솜차이, 그럼 캄보디아는 어떻게 된 거지? 캄보디아도 무기를 도입했잖아. 중국에서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솜차이 대령은 저를 브리핑룸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죠.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군사 시설들이었습니다. 여길 봐. 캄보디아군 기지야. 중국제 장비로 가득해. 소형 드론, 대공포, 장갑차. 전부 중국에서 들여온 거야. 저는 화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장비의 양은 상당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치가 엉망이군. 대공포 위치가 너무 노출돼 있어. 저렇게 두면 첫 번째 공습에 전부 날아가겠는데.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장비는 있는데 운용을 모르는 거야. 중국은 무기만 팔았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수리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지. 아니,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국의 방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의도적인 건가? 그렇게 봐야지. 무기를 팔면서 기술은 안 넘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캄보디아는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품이 필요하면 중국에 사야 하고 고장나면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무기를 산 게 아니야. 종속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두 나라의 선택이 가진 의미가 분명해졌죠. 캄보디아는 무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방식을 샀습니다. 같은 무기 도입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솜차이, 한국은 왜 이렇게 해주는 거지? 훈련까지 시켜주고 기술진까지 파견하고. 장사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운 거 아닌가? 솜차이 대령이 웃었습니다. 마이클, 한국도 바보가 아니야. 이게 결국 한국에게도 이익이야. 어떻게? 우리가 한국 무기를 잘 쓰면 그게 최고의 홍보가 되는 거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그보다 좋은 마케팅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한국 체계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추가 도입할 때도 한국을 찾겠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야.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단순히 장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한국은 태국과 손을 잡은 거죠.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이었습니다. 김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씨, 시간 되시면 비행훈련 참관하시겠습니까? 곧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활주로 옆 관제탑으로 이동했죠. 잠시 후 TEC 2대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 날렵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 조종사들 얼마나 훈련받은 겁니까?
저는 김대위에게 물었습니다. 김대위가 대답했죠. T-50 도입 후 약 8개월입니다. 처음엔 기본 조작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전술 기동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저 정도 수준이라고요? 훈련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과 실기 훈련을 병행하고 단계별로 평가하면서 진행하죠.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비행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를 키우는 시스템 전체를 들여온 거였죠. 무기의 성능은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태국에 사람을 키우는 방법까지 전달한 겁니다. 하늘에서 T-50 2대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공습, T-50도 참여했나?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젯밤엔 F-16만 투입했어. T-50은 아직 실전 배치 전이야. 하지만 정밀 유도 무장 테스트는 T-50으로 했었지. 성능은 이미 확인됐어. 그럼 앞으로는 T-50도 실전에 투입되겠군. 그렇지. 그게 우리 계획이야. F-16은 주력으로 유지하면서 T-50을 경공격과 정찰에 활용할 거야. 둘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략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미국제 F-16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한국제 T-10으로 정밀 타격과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건 한국식 운용 교리였습니다. 솜차이, 솔직히 말해줘. 한국 무기 도입하기 전에는 어땠어? 솜차이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실전에서 어떨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종사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달라. 어젯밤 공습이 증명했어. 산악지형, 도심 혼합 환경, 민간 시설 인접. 그런 조건에서 오차 없이 타격했어. 이건 무기 성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조종사의 숙련도, 정비 상태, 정보 분석,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게 한국 방식의 핵심이었죠. 무기 하나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둘러싼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훈련, 정비, 군수, 정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기지 내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대위와 솜차이 대령 그리고 저 셋이서 테이블에 앉았죠. 김대위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전에는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성비 좋은 무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잘 팔린다는 건 알았지만 최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는 급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김대위가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한국은 방산 역사가 짧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십 년간 축적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기 자체보다 시스템 전체가 인상적이더군요.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희의 강점입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과 동시에 운용 교리를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군과 수십 년간 연합훈련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 방식으로 소화해서 수출할 때도 함께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북쪽에 북한이 있고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사력이 정교해야 합니다. 양으로 밀어붙일 수 없으니 질로 승부해야 하죠. 그 압박이 한국의 방산 철학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솜차이,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한국을 파트너로 고른 거 말이야. 솜차이 대령은 활주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어젯밤 공습 이후로 캄보디아 쪽이 조용해졌어. 방역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는지 봤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타격하고 민간 피해 없이 목표만 제거하는 능력. 그걸 봤어.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억지력이야.
총을 쏘지 않아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억지력. 그건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진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어젯밤 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무기를 샀습니다. 중국에서. 하지만 그건 종속의 시작이었죠. 태국은 방식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그건 자립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선택은 달랐고 그 결과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훈련과 정비와 교리가 함께 왔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서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관리하는 방식을 수출하는 나라로. 차창 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그 선택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날 이후 전쟁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돌아온 저는 작전 분석실에 틀어박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T-50, 정밀 유도 무장, 한국식 운용 패키지.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가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은 모였는데 전체 그림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습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습하면 국제사회가 들끓습니다. 유엔에서 성명이 나오고 강대국들이 입장을 밝히고 인권단체들이 비난 성명을 쏟아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봤지만 태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중한 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솜차이, 이상하지 않아? 국제 반응이 너무 조용해. 솜차이 대령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계획대로야. 계획이라니? 마이클, 내일 아침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어. 와서 직접 들어봐. 그러면 이해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획대로라니. 태국은 공습 전부터 국제사회의 반응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외교전까지 포함된 복합 작전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 외곽의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각국 무관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최근 국경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죠. 태국 캄보디아 국경선과 공습 목표 지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태국 공군은 국경 인근 불법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민간 시설로 위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대변인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위성 사진이 나타났죠. 카지노 단지의 내부 구조가 상세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기, 인신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감금된 채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사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왔으며 캄보디아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태국은 이번 공습을 영토 분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소탕 작전으로 규정한 겁니다. 국경을 넘어 공격한 게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인프라를 제거했다는 논리였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간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고 타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무장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거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작전이 캄보디아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프레임 설정이었죠. 태국은 침략자가 아니라 범죄와 싸우는 나라로 자신을 포지셔닝한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범죄 조직을 타격했다고 주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도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범죄 조직이 활가에 쳤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솜차이 대령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해했나? 솜차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프레임 전쟁이군. 총알만큼 중요한 게 명분이야. 마야, 우리는 공습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준비했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문서화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미리 정보를 공유했지. 그래서 공습 이후에 비난이 쏟아지지 않는 거야.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전, 외교전, 여론전이 동시에 진행된 복합 작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솜차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그 범죄 조직 뒤에 중국 자본이 있잖아.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야. 중국은 화가 났지만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왜? 직접 개입하면 자기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그 조직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어. 지금 나서면 그 논리가 무너지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딜레마가 보였죠. 캄보디아에 투자한 자본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 자본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화는 났지만 말할 수 없는 분노. 그건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뒤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하겠지.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비공개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캄보디아에 추가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풀면 안 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맑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의 예측은? 솜차이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용해질 거야. 캄보디아도 중국도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 어려워.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모르겠어. 중국이 체면을 회복하려 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태국은? 우리는 준비해야지. 다음 라운드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번 공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다시 밀고 들어오겠죠. 태국은 그에 맞서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오후에 저는 작전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정보국에서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공습 이후 캄보디아 측 동향 분석. 저는 자료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습 이후 범죄 단지에서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조직원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파괴되고 통신이 두절되자 조직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진 겁니다. 감금돼 있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탈출에 성공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죠. 캄보디아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벌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범죄 조직을 보호했느냐, 누가 태국의 공습을 막지 못했느냐, 내부 균열이 시작된 거죠. 예상대로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밀 타격의 진짜 효과는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더 컸죠.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거점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이 조직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솜차이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내일 국경 지역으로 가볼 생각 있어? 국경? 위험하지 않아? 지금은 괜찮아. 캄보디아 쪽이 조용하거든. 직접 보면 이해되는 게 있을 거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26년간 분쟁을 분석해왔지만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와, 가지. 다음 날 새벽, 저는 솜차이 대령과 함께 동부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을 달렸죠. 방콕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들이 드문드문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죠. 군용 차량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뒤 우리는 국경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죠. 태국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초소장에게 인사를 한 뒤 저를 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책도 장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숲이었죠. 나무들 사이로 작은 길이 나 있었고 그 길 건너편에 캄보디아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이게 국경이야?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했잖아. 국경이 없다고. 지도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만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 마을 사람들은 여기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일을 하고. 평화로울 땐 그냥 이웃이야. 저는 망원경으로 캄보디아 쪽을 살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산이 보였고 그 산 중턱에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공습으로 타격받은 카지노 단지였죠. 일부 건물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목표 지점이었군, 마야. 여기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악지형이라 접근이 쉽지 않아. 그래서 지상 작전 대신 공습을 선택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보니 이해가 됐죠. 이런 지형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 공습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솜차이 공습 이후로 캄보디아 쪽 움직임은 어때? 솜차이 대령이 초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초소장이 대답했죠. 조용합니다. 공습 전에는 드론이 자주 날아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순찰 병력도 줄었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드론 관제소가 파괴됐으니 드론이 못 뜨는 거였죠. 그리고 통신이 두절됐으니 순찰 조정도 어려워진 겁니다. 한 번의 정밀 타격이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조용한 게 오히려 불안합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그래서 우리도 경계를 유지하고 있어. F-16이 상시 대기 중이고 T-50도 전진 배치했어. 언제든 출격할 수 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그 하늘 어딘가에 태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억지력, 그게 지금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였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솜차이, 솔직히 말해줘. 이번 공습 성공이라고 생각해? 솜차이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야. 목표 전부 타격했고 민간 피해 없었고 우리 손실도 없었어. 하지만 이건 전쟁의 한 장면일 뿐이야. 전체 그림은 아직 안 끝났어. 캄보디아가 어떻게 나올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변수가 너무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한 번의 승리가 전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 이후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체면을 회복하려 할 테니까요. 마이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봐? 솜차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희가 선택한 방식, 그러니까 정밀하게, 최소한의 피해로 명분을 확보하면서 싸우는 방식. 이건 새로운 모델이야. 이 지역에서 본 적 없는 방식이지. 솜차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배운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건 단순히 무기 사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끝내는지에 대한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태국의 선택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차가 방콕에 가까워질 무렵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화가 났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포기일까요? 아니면 다음을 준비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역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역이 올 때 태국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분, 정보, 외교, 여론, 모든 것이 무기였죠. 그리고 태국은 그 모든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계산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났을 때 판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돌아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전 분석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공습 이후 캄보디아 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방역도 없었고 외교적 항의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 붕괴의 소리가 곧 들려올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솜차이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2차 타격이 승인됐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차 타격? 벌써? 첫 번째 공습이 엊그제였잖아?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정보국에서 새로운 표적을 확인했거든. 솜차이 대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디야? 국경에서 남쪽으로 30km. 또 다른 카지노 단지야. 첫 번째보다 규모가 커. 그리고 이번엔 무기 은닉처도 확인됐어.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말한 위치를 찾았죠. 산악지형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복합 단지였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리조트처럼 보였지만 정보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하에 무기 저장고가 있었고 건물 옥상에는 통신 안테나가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공습 이후로 저쪽에서 물자를 이동시키고 있어. 살아남은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정보야. 지금 치지 않으면 재건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적이 재편성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언제야? 오늘 밤. 자정.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네, 시간 남았죠. 솜차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작전 분석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올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자정이 가까워지자 작전 분석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공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모니터에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간헐적으로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1시 58분, 무전기가 살아났습니다. 독수리 편대, 이륙 완료.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 F-16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간 기습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전투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12시 7분, 교신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목표 확인, 진입 각도 조정, 타격 준비 완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점들이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타격 개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섬광이 번쩍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파괴 확인, 무기 저장고. 두 번째 목표 파괴 확인, 통신시설. 세 번째 목표 파괴 확인, 드론 경납고.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모든 목표가 정확히 타격됐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4분. 불과 7분 만에 작전이 끝난 겁니다. 솜차이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믿기 어렵군.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나. 솜차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나아졌어. 조종사들이 경험을 쌓고 있거든. 그리고 정보도 더 정확해졌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타격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또다시 정밀 타격이었죠. 필요한 것만 파괴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한국식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2차 공습의 결과 분석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기 저장고에서 파괴된 물자 목록, 중국제 소형 드론 47대, 대전차 로켓 120발, 소총과 탄약 다수. 이 정도 물량이면
소규모 전투를 수개월간 지속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걸 하룻밤에 날려버린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통신시설 파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통신시설은 캄보디아 국경 전역의 범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추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들이 이 시설을 통해 본부와 연락했고 자금 아이체도 여기를 거쳤죠. 그 중추가 사라졌습니다. 서버가 죽으니까 전체가 마비됐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야, 범죄 조직은 통신이 생명이야.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돌아가거든. 그 연결을 끊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죠. 2차 공습 이후 캄보디아 국경 일대의 범죄 단지들에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친다고? 그래. 2번 연속으로 타격당하니까 겁을 먹은 거야.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 있으니까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지. 저는 그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첫 번째 공습 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틀 만에 2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점에 이제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공포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봐. 솜차이 대령이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감금 피해자 탈출 현황. 저는 눈을 크게 떴죠. 탈출자가 나왔어? 2차 공습 직후에 36명이 탈출했어. 한국인 8명, 대만인 12명, 필리핀인 9명, 기타 8명.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친 거야.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7명.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감금당해 강제로 범죄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었죠. 가족들은 소식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30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더 있어. 솜차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단지들에서도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피해자들이 빠져나오고 있어. 우리 정보국이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받아서 보호시설로 보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타격의 부수적 효과였죠. 직접적인 인명 구조가 아니라 조직을 와해시켜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사람을 구할 수 있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죠. 그게 목표야. 전면전을 하면 민간 피해가 커져. 우리가 원하는 건 범죄 조직을 제거하는 거지.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게 아니야. 정밀하게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피해로. 그게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국경 너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범죄가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는 정보였죠. 군벌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태국 공습을 막지 못했냐? 누가 범죄 조직을 보호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냐? 누가 중국 돈을 받아서 이 지경을 만들었냐? 내부 균열이었습니다. 외부의 타격이 내부의 분열을 촉발한 거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밀 타격의 진짜 위력이구나.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 조직적 와해, 내부 분열까지. 한 번의 공습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캄보디아 군이 방역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 저는 물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어려워.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리고 반격하려면 우리 공군과 맞서야 하는데 그건 자살 행위야. 왜? 솜차이 대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활주로가 보였죠. F-16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륙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24시간 경계 태세야. F-16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T-50에도 전진 배치됐어. 캄보디아가 뭔가를 시도하면 15분 안에 대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억지력이었죠.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태국 공군은 이미 2번의 정밀 타격으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걸 봤죠. 이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출격하지 않아도 전쟁을 막을 수 있군. 저는 말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최선이야.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전쟁을 안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래야 상대가 도발하지 않거든? 역설적이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니. 하지만 26년간 분쟁 지역을 분석해온 제 경험으로도 그 논리는 타당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다른 쪽이 도발하지 않죠. 저녁 무렵 솜차이 대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기지 내 식당에서 간단한 태국 음식을 먹었죠. 식사 중에 솜차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마이클,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객관적으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야. 군사적으로는 거의 완벽해. 두 번의 공습 모두 목표만 타격하고 민간 피해는 없었어. 범죄 조직은 와해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탈출하고 있어. 캄보디아 내부는 분열되고 있고 중국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야. 성공이 계속되면 오만해지기 쉬워. 그리고 상대방은 체면을 회복하려 할 거야.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딘가에서 방역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동의해. 우리도 그걸 경계하고 있어. 그리고 중국. 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그게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중국은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반드시 방역할 거야. 경제적 압박일 수도 있고, 외교적 고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캄보디아를 통한 간접적인 군사 도발일 수도 있어.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작전은 시작일 뿐이야. 끝이 아니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청소 작전이었죠. 필요한 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전면전이었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을 겁니다. 민간 피해도 컸을 거고 장기전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밀 타격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제거하고 명분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한국식 전쟁은 조용하군. 저는 말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미소 지었죠? 그게 핵심이야. 시끄럽게 싸우면 다 알아. 조용하게 싸우면 끝나고 나서야 알지. 우리는 후자를 택한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용한 전쟁.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거였죠. 폭탄이 떨어지고 목표가 파괴되고 조직이 와해되는데 세상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뉴스에 큰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죠. 국제사회의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전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와 있었죠. 3차 타격 계획.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차까지?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야. 남은 거점 하나를 정리하면 1단계 작전이 끝나.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목표는 해안계에 위치한 또 다른 단지였죠. 규모는 작았지만 자금 세탁의 핵심 거점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치면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언제야? 이틀 후. 준비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3번의 연속 타격. 각각 다른 지점, 다른 목표, 하지만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작전.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시나리오였죠. 범죄 네트워크의 3가지 축, 무기, 통신, 자금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체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준 건가? 저는 물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죠. 직접 가르쳐 준 건 아니야. 하지만 한국의 훈련 방식, 작전 계획 수립 방식, 정보 분석 방식,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야. 무기만 사온 게 아니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운 거지. 생각하는 방식.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순서로, 어떤 타이밍에, 그 모든 결정이 결과를 좌우하죠. 태국은 한국에서 그 결정의 방식을 배운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작전 분석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이 하늘에 다시 전투기가 날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점이 사라지겠죠.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무너지고 있었죠. 건물은 서 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던 악의 시스템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죽고 통신이 끊기고 자금이 마르고 조직원들은 도망치고 피해자들은 탈출하고 내부는 분열되고 이 모든 것이 3번의 야간 공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밀하고 체계적인 전쟁, 한국식 전쟁.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하게 목표를 제거하는 힘. 그 힘 앞에서 범죄 조직도, 캄보디아 군벌도, 심지어 중국조차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전쟁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총을 쏘지 않는 쪽이 더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었죠. 그게 이 전쟁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1단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겠죠. 범죄 조직이 무너진 뒤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중국이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 캄보디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모든 게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무기도, 훈련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전쟁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서웠죠. 3차 타격이 끝났습니다. 해안가의 마지막 거점이 사라졌죠. 자금 세탁의 핵심이었던 그곳이 무너지면서 범죄 네트워크의 3가지 축이 모두 절단됐습니다. 무기, 통신, 자금. 하나도 남지 않았죠. 저는 작전 분석실에서 결과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26년간 분쟁 지역을 분석해온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성공 다음에 오는 건 늘 오만이다. 그리고 오만 다음에 오는 건 재앙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솜차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솜차이, 캄보디아 쪽 동향이 어때? 전화기 너머로 솜차이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웠죠. 마이클, 직접 와서 봐.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저는 즉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솜차이 대령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젯밤에 정보가 들어왔어. 캄보디아가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중국에서 추가 무기가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군 병력을 국경 쪽으로 재배치하고 있어.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3번 연속으로 타격당한 캄보디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체면의 문제였죠. 아무것도 안 하면 국내에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게 무모한 짓이라고 해도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 그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캄보디아군의 새로운 배치 위치였습니다. 병력 규모가 얼마나 돼? 확인된 것만 3개 대대야. 그리고 아직 파악 안 된 병력도 있을 거야. 3개 대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물론 태국 공군의 화력에 비하면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죠. 대령님, 방금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 유엔에서 성명이 나왔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솜차이 대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 확전을 우려한다고. 추가 작전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3번의 공습까지는 국제사회가 눈을 감아줬습니다. 범죄 소탕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4번째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명백한 군사 충돌로 인식될 겁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시작할 거죠. 프레임이 바뀌고 있군. 저는 말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야, 우리가 범죄를 소탕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뭐라 안 했어. 하지만 캄보디아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건 국가 간 충돌이 돼. 그러면 우리도 입장이 곤란해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의견이 갈리고 있어. 어떻게? 강경파는 계속 밀어붙이자고 해. 캄보디아가 반격하면 더 세게 치면 된다고. 지금 멈추면 약해 보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죠. 신중파는 여기서 멈추자고 해.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범죄 거점 세 곳을 다 파괴했고 네트워크는 와해됐어. 더 이상 확전할 이유가 없다고. 두 가지 논리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었죠. 캄보디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솜차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솜차이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 우리가 3번 이겼어. 완벽하게.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걱정이야. 왜? 전쟁에서 계속 이기기만 하는 건 없어. 언젠가는 실수가 나와. 그리고 그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어.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죠. 20년 전, 제가 나토에서 일하던 시절, 발칸반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솜차이, 나한테 얘기 하나 해줄까?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1999년이었어. 코소보 전쟁 때. 나는 합동작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지. 에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고 있었어. 정밀 폭격이라고 했지. 군사시설만 타격한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런데 어느 날 폭탄이 중국 대사관에 떨어졌어. 실수였지. 정보가 잘못됐던 거야. 오래된 지도를 썼거든. 대사관 위치가 바뀌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거지.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인 3명이 죽었어. 기자들이었지?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 중국은 격분했고 나토는 변명해야 했고 몇 주간의 성공적인 작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저는 솜차이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야. 단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야. 3번 성공했어. 하지만 4번째에서 실수하면 앞에 3번은 의미가 없어져. 솜차이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거지. 마야. 강하게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도 능력이야. 브리핑룸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사관 폭격 이후 저는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었지만 그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죠.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실수로. 그 실수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밀 타격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게 제 원칙이 됐죠. 그리고 지금 태국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밀하게, 필요한 것만, 민간 피해 없이. 하지만 그 원칙도 영원히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마이클, 솜차이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너의 경험을 들으니까 더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차이, 나는 다시는 민간인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 편 실수든 적의 도발이든 전쟁은 언제든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 그 순간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해. 솜차이 대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러면 답은 하나야. 뭔데? 더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치는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건 단순히 조준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언제 칠지, 무엇을 칠지, 어디까지 칠지. 모든 결정을 더 정밀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저는 솜차이 대령의 배려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강경파와 신중파의 대립이 눈에 보였죠. 강경파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캄보디아가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면 더 밀고 들어올 겁니다.
신중파 장군이 반박했죠.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범죄 거점 3곳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 확전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뭘 안다고 그럽니까? 여기는 우리 국경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으면 우리가 고립됩니다. 중국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2가지 논리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만 할 수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급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긴급 보고입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관계자가 보고를 시작했죠. 캄보디아군이 국경 인근에 포병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로 봤을 때 우리 국경 마을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경파 장군이 말했죠. 봤습니까? 지금이라도 쳐야 합니다. 포병이 배치되면 우리 민간인들이 위험합니다. 신중파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배치만 했지 아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도발자가 됩니다. 논쟁이 다시 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양측 모두 흥분해 있었습니다. 한쪽이 실수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죠. 솜차이 대령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지금 당장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어 태세는 강화해야 합니다. F-16 대기수를 늘리고 T-업식을 추가 전진 배치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측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포병을 철수하면 우리도 현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발사하면 즉각 대응한다. 선택은 캄보디아에게 맡기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경파 장군이 말했죠. 그게 통할까요?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병력을 움직이는 건 국내용 쇼입니다.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게 상대가 안 돼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차이 대령의 분석이 맞았죠. 캄보디아는 체면을 세우고 싶은 것이지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출구를 만들어주면 물러설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솜차이 대령의 제안대로 방어 태세를 강화하되 선제 공격은 하지 않기로,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저는 솜차이 대령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잘했어. 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야. 솜차이 대령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캄보디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공은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해소될 수도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 분석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태국 공군은 경계태세를 높였고 F-16과 T-50이 24시간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활주로에 불이 밝혀졌고 조종사들은 비행복을 입은 차에 대기했죠. 자정이 넘어서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의 반응이 전달됐죠. 저는 솜차이 대령과 함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포병 배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격 명령도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추가 도발이 없으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멈췄군?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건 휴전이 아니야. 그냥 양측이 물러선 거지.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솜차이, 오늘 배운 게 있어. 뭔데? 성공 다음에 오는 건 늘 시험이야. 3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야. 4번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진짜 실력이지. 솜차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동의해. 우리는 오늘 4번째 시험을 통과했어. 하지만 5번째가 올 거야. 그때도 준비돼 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전쟁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정확해야 합니다. 강하게 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도 능력이죠. 그날 밤 저는 2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코소보의 그 밤,
대사관에 떨어진 폭탄, 죽은 민간인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죠. 나는 다시는 민간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해져야 했습니다.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해지는 것. 그게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는 넘겼지만 다음 위기도 올 것입니다. 그때도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실수 없이, 민간 피해 없이 정확하게. 그게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었고 태국이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성공이 오만을 부르지 않도록, 그리고 오만이 재앙을 부르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캄보디아가 포병을 철수하지 않은 채 현상 유지를 선택한 건 물러선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는 거였습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전 분석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때 솜차이 대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마이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뭔데? 솜차이 대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산 중턱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보국 분석 결과야. 저기가 마지막 결절점이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결절점이라니, 우리가 세 곳을 타격했잖아. 무기 저장고, 통신시설, 자금 세탁 거점. 다 파괴했잖아.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 정보국이 추가 분석을 했는데 이 세 곳을 하나로 묶는 지휘통제센터가 따로 있었어.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여기야. 솜차이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산 중턱의 시설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작은 건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좁은 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직의 두뇌야. 범죄 네트워크의 본부이자 캄보디아 군벌들과의 연락 거점이기도 해. 세 곳을 타격했지만 머리가 살아있었던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지 않았던 거였군요. 머리가 살아있으면 몸통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겁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걸 못 찾았지? 위장이 완벽했어. 표면적으로는 그냥 산골 농촌 마을이야. 위성사진으로는 구분이 안 됐지. 그런데 이번에 탈출한 피해자들 증언을 종합하니까 드러난 거야. 그들이 이송될 때 거쳐간 장소, 들었던 지명, 본 풍경. 그걸 맞춰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 정보의 힘이었죠. 위성과 기술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 그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타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있어. 여기를 치려면 리스크가 너무 커. 왜? 위치를 봐. 산 중턱이야. 주변에 실제 민간인 마을이 섞여 있어. 그리고 캄보디아군 초소도 가까워. 잘못하면 민간 피해가 날 수 있고 캄보디아군과 직접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 저는 지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솜차이 대령의 말이 맞았죠. 지형이 복잡했습니다. 목표 시설 주변으로 민가가 흩어져 있었고 불과 2km 거리에 캄보디아군 초소가 있었습니다. 이전 3번의 타격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솜차이 대령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위성 사진이 나타났죠. 어제 촬영된 건데 이것 봐.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목표 시설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이 보였죠. 녹색 천막으로 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대공포야. 마야. 중국제 대공포가 배치됐어. 그것도 하나가 아니야. 3곳에서 확인됐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죠. 대공포가 배치됐다는 건 캄보디아 측도 추가 공습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F-16으로 돌파할 수 있어?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 하지만 위험해. 대공포 3곳을 먼저 제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피해가 날 수 있어. 그리고 조종사 손실 가능성도 있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딜레마였죠.
머리를 살려두면 조직이 재건됩니다. 하지만 타격하려면 민간 피해와 조종사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어. 1시간 후에 솜차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공군 지휘관들, 정보국 분석관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새로 확인된 목표는 범죄 조직의 지휘 통제센터입니다. 여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직이 재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저도 봤던 그 사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주변에 민간 시설이 혼재해 있고 대공포가 배치돼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민간 피해 없이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죠. 강경파 장군이 말했습니다. 대공포를 먼저 제압하고 본 목표를 타격하면 됩니다. 손실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신중파 장군이 반박했죠. 민간 피해가 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분이 무너집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으면 우리가 고립됩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인물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김대위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김대위가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공군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죠. 김대위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대공포를 먼저 제압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목표가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대위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죠.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 동시다발 정밀 타격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시다발이라니 대공포 3곳과 본 목표 1곳, 총 4개의 지점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대공포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제압하고 같은 순간에 본 목표도 파괴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경파 장군이 물었죠. 동시에 4곳을 타격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F-16 4대를 동시에 투입하고 각각 다른 목표를 할당합니다. 타격 시간을 정확히 동기화하면 대공포가 반응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대담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실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4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조율이 어렵습니다. 한 대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전체 작전이 위험해집니다. 김대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그래서 정밀 유도 무장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KGB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GPS와 관성 항법을 결합한 방식이라 오차가 수미터 이내입니다. 조종사가 정확한 시간에 발사만 하면 무장이 알아서 목표를 찾아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실전에서 4대의 전투기가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종사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김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훈련 프로그램에 동시다발 타격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수십 번 연습했고 실기 훈련도 3번 진행했습니다. 저는 솜차이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입니다. 저도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공군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죠. 작전을 승인합니다. 내일 새벽 실행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김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까? 김 대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종사들 그리고 저희 무기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죠.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작전을 해본 적 있습니까? 실전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수없이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습 공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동시 다발 타격 능력은 필수입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포병 진지, 지휘소를 동시에 무력화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이 만들어낸 능력이었죠.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밀하고 빠른 타격 능력이 필수였습니다. 그 압박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훈련을 강화하고 결국 이런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판이 갈릴 터였죠. 성공하면 범죄 조직의 머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민간 피해가 나고 조종사가 희생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작전 분석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간헐적으로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제 옆에 서 있었죠. 2시 45분, 무전기가 살아났습니다. 독수리 편대, 이륙 완료.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 F-16 4대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4개의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3시 12분, 편대가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독수리 1 목표 확인, 독수리 2 목표 확인, 독수리 3 목표 확인, 독수리 4 목표 확인. 4명의 조종사가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타격 준비 완료. 동기화 대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3-2-1 타격 개시. 4곳에서 동시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모니터 속 위성 영상에서 폭발이 보였죠.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독수리 1 대공포 1번 파괴 확인. 독수리 2 대공포 2번 파괴 확인. 독수리 3 대공포 3번 파괴 확인. 독수리 4 본 목표 파괴 확인.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죠. 4개 목표 전부 동시에. 오차 없이 편대 복귀 중. 피해 없음. 조종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솜차이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와 감격이 섞여 있었죠. 해냈군. 솜차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냈어. 정말로.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정확함이 수백 번의 화력을 이긴 거였죠. 대규모 공습도 지상군 투입도 없이 내 발의 정밀 유도 미사일로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그날 아침 정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지휘 통제센터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주변 민간 시설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대공포 3곳도 정확히 제압됐고 캄보디아군 초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외과수술 같은 타격이었죠. 필요한 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이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군은 그 방식을 완벽하게 실행한 겁니다. 솜차이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마이클, 이제 진짜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군. 드디어.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 작전의 끝이지.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걸. 중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내부는 혼란스러웠고 동남아의 지정학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승리였죠. 저는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종결이야. 전쟁은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 전쟁은, 그리고 그 종결의 순간 저는 전쟁의 공식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화력이 아니라 더 정확한 타격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방식. 그 방식이 동남아의 전장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포성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끝났죠. 그게 이 전쟁의 결론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국경은 조용해졌습니다. 포성이 멎었죠. 저는 작전 분석실 창가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이 하늘에 전투기가 날아다녔습니다. 폭발이 있었고 긴장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흘러가고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마이클, 오늘 국경 초소에서 보고가 왔어. 뭐래? 캄보디아 쪽이 포병을 철수했대. 전부.
그리고 국경 인근에 배치했던 병력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지휘통제센터가 파괴되면서 캄보디아 측의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 범죄 조직의 머리가 없어졌고 중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었고 내부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죠. 끝난 건가? 저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이 대답했죠. 이 싸움은 끝났어. 하지만 다른 싸움은 계속될 거야. 저는 그의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이번 작전으로 영원히 해결된 건 아니었죠.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이 열흘 만에 사라질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총성이 멎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콕의 호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죠.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3주간의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상황을 관찰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목격했죠. 전쟁의 새로운 방식을, 그리고 그 방식을 만들어낸 나라를. 호텔 로비에서 솜차이 대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솜차이, 이번 일 이후로 뭐가 달라졌어? 솜차이 대령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죠. 많이 달라졌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일단 범죄 단지들이 기능을 상실했어. 서버가 파괴되고 통신이 끊기면서 조직이 와해됐지. 남아있던 조직원들은 대부분 도망쳤고 감금됐던 피해자들 상당수가 탈출했어. 우리 정보국 추산으로는 200명 이상이 풀려났을 거야. 200명. 저는 그 숫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그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고 대만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 솜차이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결된 투자금들이 철수하고 있어. 카지노 단지들이 문을 닫고 있고 호텔들도 영업을 중단했어. 중국 자본에게 이 지역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닌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영향력도 빠져나간다는 뜻이었죠. 중국이 캄보디아에 심어놓았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솜차이 대령의 표정이 미묘해졌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이번 일에 대해 논평을 피하고 있지.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불편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왜 공식적으로 뭐라고 안 하는 거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나서면 자기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 침묵이 최선인 거야. 지금으로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딜레마가 보였죠. 개입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고 방관하자니 체면이 깎이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주변국들 반응은 어때? 솜차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재밌는 부분이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들 이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 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결과를 봤지. 솜차이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남아에서 군사력이라고 하면 양을 먼저 생각했어. 병력이 몇 명인지, 전차가 몇 대인지, 전투기가 몇 대인지 많이 가진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사고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들 봤어. 태국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정밀 타격 몇 번으로 범죄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고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걸. 양이 아니라 질이었어.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운용하는 쪽이 이긴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확하게 운용하는 쪽. 그게 이번 전쟁의 핵심이었죠. 지금 주변국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군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베트남이 한국과 방산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 인도네시아는 TPT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필리핀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들 이번에 뭘 받는지 알고 있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산악지형, 도심 혼합 환경, 민간 시설 인접. 그런 상황에서 민간 피해 없이 목표만 정확히 제거했죠. 이보다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솜차이 대령과 악수를 나눴죠.
고마웠어, 솜차이. 이번에 많이 배웠어. 솜차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마이클. 내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됐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솜차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솜차이 대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처음에는 그냥 무기 공급자라고 생각했어. 가성비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야. 방식을 팔았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끝내는지에 대한 철학을 전달한 거야. 훈련, 정비, 군수, 정보 분석,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패키지야. 솜차이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야. 질서를 수출하고 있어. 질서를 수출한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게 한국의 본질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방콕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지난 3주를 돌아봤습니다. 12월 10일 새벽, F-16이 이륙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개인적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26년간 전쟁을 숫자로 계산해왔다. 화력, 병력, 예산, 지형. 감정은 배제하고 데이터만 믿었다.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나는 다른 답을 봤다. 전쟁을 이긴 건 더 센 무기가 아니었다. 더 많은 병력도 아니었다. 더 정확한 선택이었다. 언제 칠지, 무엇을 칠지, 어디까지 칠지. 그 모든 결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정밀함이 승리를 가져왔다. 한국은 총을 들고 나서지 않았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대신 전쟁이 커지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정밀하게, 최소한의 피해로 명분을 유지하면서 싸우는 방법을. 이것이 내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로.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래에는 동남아시아의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본과 무기로. 하지만 그 힘은 한계를 드러냈죠. 책임지지 않는 영향력, 통제하지 못하는 자본, 신뢰를 주지 못하는 무기. 그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국은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전달하는 방식을.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죠. 동남아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겁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지, 어떤 방식을 따를지. 그 선택이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죠. 3주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 전쟁은 포성이 멎었고 국경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정밀함은 가장 조용한 억지력이라는 것.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운용하는 쪽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정밀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새벽 3시 17분에 시작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것들은 오래 갈 겁니다. 동남아의 지정학에, 한국의 위상에, 그리고 저의 기억에. 동남아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질서의 설계자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26년간 전쟁을 분석해온 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함은 가장 조용한 억지력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섭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도 배웠습니다. 이제 동남아 전체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